한동훈 장관은 이제 전국적인 어떤 지명도를 가지고서 선거 전체를 한번 이끌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 하면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이고 지금 여당을 대표하는 대권 후보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 특히 보수층에서의 그런 그 뭐랄까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은 국정 지지율 하에서 힘든 여건 하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한동훈 카드가 반드시 절실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뭐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그런 역할이 주어질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그전부터도 한동훈 장관이 이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부각되려고 나오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라든지 또는 강남 등 무난하게 당선된 곳에서 출마를 한 이후에 전국적인 선거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당에 고민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개정되지 않으면. 준연동형. 예, 준연동형인데 캡도 이제 없어졌기 네네. 때문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라고 공약도 했었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큰 줄기는 지키면서 이성정당 방지를 하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정권의 폭주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다시 이제 그 뭐랄까 권역별 비례제라든지 또는 뭐 이중 등록제 이런 또 새로운 주장들도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당의 입장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의총을 통해서 계속 논의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다만 여기서 이런 이제 논란들이 우리 당이 이제 휩싸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지난 선거법 개정 때에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양당제를 극복하고 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그런 입법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 취지들을 지금 어쨌든 현재 법이 지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도 그런 입법 취지를 좀 존중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상세히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김모 씨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랑 20년 지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법정 증언에서 한 것처럼 강내구 구속되어 있는 강내구 전 감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박용수 전 보좌관은 법정에서 본인은 수사한 건 맞지만 송영길 대표에게 일체 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모 씨는 그 전달할 때 당연히 그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것이라서 네. 그 김모 씨의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제 물증들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검찰권의 남용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월 달에 이제 파리에서 귀국했는데 아직까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물론 8일 날 예정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별건 수사라든지 또는 뭐 주변의 인물들을 먹사연이라든지 등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해서 그 본인에 대한 그런 뭔가의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그 이제 인터뷰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번 8일 날 나가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본인의 그 무고함을 입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묵비권 행사할 것처럼 또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그 타겟은 검찰권의 남용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다른 그 물증이나 입증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에게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원래 21년 10월 달에 유동규의 재판으로 시작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22년 10월 달에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석방되고 나오면서 그 수사검사와 정권이 바뀐 이후죠. 플리방향의 정황에 대한 의혹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하고 정진상 그 실장이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 이런 사건인데요. 사실 업무상 재판 같은 경우는 대단히 판단하기 힘든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최고 경영 책임자가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가 파산이 나더라도 본인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면 무죄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고요. 특히 국가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강범위하게 정책 재량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시절인 그 시절에 부동산 경기가 되게 불황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모든 리스크는 민간업자에게 그리고 그 공사는 확정이익을 받는 그런 민간 그 결합개발 방식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책적인 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들에 있어서 그 검찰에서는 그 428호 약정이라는 경제적 동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공소장이 아직 적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황무성 씨의 그 증언은 뭐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또 유동규 씨의 진술도 사실은 그 이번에 김용 재판 결과에서 봐주기 기소의 정황도 있는 거라서 이제 항소와 상고를 통해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무성 씨의 그 진술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 뭐 결탁이나 이런 연관성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